자, 우선 우리 이번 학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지난 학기랑은 좀 다르게 16주차에서 15주차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16주차가 예전 강의에서 했었던 16주차가 이제 보강 주간으로 바뀌어서 그 16주차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이제 중간에 휴강이 되었으면 그 휴강했던 거를 16주차에 대신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될 게 이제 중간 시험, 중간고사가 4월 19일부터 뭐 23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날짜 중에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 수업이죠, 지금 우리가. 2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뭐 수요일 날 봐도 되고 금요일 날 봐도 되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편한 날짜에 좀 볼까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남윤호 교수님 수업 2학년 수업에 대한 시험이 아마도 금요일 날 있을 것 같고 수요일 날은 이제 임신원 교수님 수업에 대한 시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 게시판에다가 뭐죠? 설문조사를 올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날짜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남 교수님 수업보다는 시험보다는 남 교수님 시험이 이제 수학 시험이니까 그거보다는 수요일 날 이제 임신동 교수님 시험이랑 같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정해 준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만약에 수요일 날 봤으면 기말고사도 수요일 날 보고 그다음에 뭐 기말고사를 중간고사를 금요일 날 봤으면 기말고사도 금요일 날 보는 그런 형태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중요한 얘기가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3주차부터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다가 혹시라도 우리 수업에서 뭐 확진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 건물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든지 하게 되면 학교가 정한 방침은 이렇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가급적이면은 아무 문제 없이 이번 학기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요한 거가 2단계까지는 그러니까 뭐 1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학교가 대면 수업을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택적으로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2.5단계가 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런 일 당연히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뭐 오늘도 보니까 어저께보다 그러니까 어저께 확진자가 뭐 그 전보다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백신이 지금 또 공급이 되고 있고 하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하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는 어쨌든 요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되기는 한데 그래도 30명 이하의 이공계 실험 실습 수업인 경우에는 학교가 대면 수업을 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2단계까지의 그 뭐 감염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그냥 자유롭게 와서 수업 듣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30명까지는. 근데 지금 현재 저한테 어저께까지 신청한 학생이 한 12명 정도 돼요. 그래서 아직은 자기가 좀 더 여유 있으니까 혹시라도 추후에 이제 학교에 좀 오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시험은 지금 이제 65%인데 이제 중간고사 30%,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35%로 하겠습니다. 뭐 중간고사가 30%고 기말고사 35%인 거는 기말고사가 더 어려워요. 내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전반부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리학을 배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뭐 전자기 파트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뭐 1, 2장 정도는 그냥 뭐 과거에 배웠던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4장과 5장이 조금 어려워요. 아마 중간고사 범위는 4장까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5, 6, 7장을 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부의 강의가 좀 더 빨리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후반부에는 우리가 실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습에 대한 시간을 좀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전반부의 강의가 좀 빨리 나갈 거고 후반부에는 좀 여유 있게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가 좀 어렵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과제는 5%입니다. 뭐 작년에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다 이해하겠지만 제가 내준 과제를 시간에 맞추어서 PDF로 스캔한 후에 그거를 게시판에 업로드하면 돼요. 과제 게시판에 업로드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진행했던 수업하고 좀 다른 게 이거예요. 자, 퀴즈를 볼 거예요. 자율 퀴즈예요. 자율 퀴즈라고 하는 거는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작년에 뭐 기말 때쯤 해서는 거의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퀴즈를 응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어렵게 만든 문제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풀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자, 퀴즈 점수를 넣겠다는 건 아니에요. 퀴즈 응시했냐 안 했냐를 놓고 5% 점수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통해서 퀴즈를 볼 거고 그 퀴즈 응시 기록이, 그러니까 응시했다는, 접속했다는 기록이 이 클래스에 남아요. 그리고 뭐 아무리 0점이어도 적어도 퀴즈 문제를 확인했고 풀었다는 흔적만 있으면 이 5% 점수는 주겠습니다. 그래서 온오프 그레이딩이라는 게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는 지난 학기랑은 좀 다르게 출석에 대한 점수도 좀 높였어요. 그 이유가 지난 학기에는 이제 그냥 녹화 수업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출석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는데 이번 학기는 그래도 실강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시간 강의에 참석했고 누군가는 참석 안 했다고 하면 적어도 출석했다는 거에 대한 노력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자, 실습에 대한 거는 15%로 설정했습니다. 실습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월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주소를 요청할 거예요. 학교에 와서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받아가면 되고요. 미리 와서 받아가면 되고 학교에 못 오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저나 제 조교, 그러니까 이 수업의 조교가 그러니까 주소를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의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 그러니까 아두이노 키트를 배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학기는 총 6번에 걸쳐서 아두이노를 다루는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두이노를 배우는 거예요. 아두이노라는 게 이런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조작을 할 수 있구나, 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구나,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번 학기에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다음 학기에 이제 이어서 하는 회로 수업이 있어요. 그 회로 수업에서는 기말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그 기말 프로젝트는 주제는 그러니까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주제도 학생들한테 공모해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이거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좁은 주제를 줬었어요. 좁은 주제를 줬었는데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 만들어내는 게 잘 만들어요. 그래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약간 범위를 넓혔다. 지난 학기에는 아예 그냥 주제를 거의 자유주제처럼 줬어요. 그랬더니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를 차라리 안정하고 학생들 스스로 이게 주제를 제안하게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인 것 같아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기말 때쯤 해서 그 설문을 다시 올릴 거예요. 그 설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얘기해 보면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 중에서 제가 좋은 거를 하나 선택해서 다음 학기 기말 프로젝트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잘 배워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 학기에 기말 프로젝트를 잘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15%에 대해서는 일단 예비 레포트를 제가 요청하는 경우가 한 두세 번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뭐 이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아니면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예비 레포트로 얘기를 할 거고 각 실험을 마치고 나면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뭐 레포트 형식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당 주차의 한 실험 말고 추가적으로 제가 요청하는 실험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서 올려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가 포함된 게 실습인데 자, 이 아두이노라는 거를 이제 조작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이제 스케치라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코드 카피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같이 올려줘야 돼요. 코드를 같이 올리되 거기에 주석을 충분히 달아줘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짰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간단한 코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카피 킬러 같은 데 넣고 돌리면 뭐 카피 뭐 한 80% 90% 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적어도 이 학생이 비슷하긴 하지만 본인이 다 이해했다라는 거를 좀 주석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카피에 대한 우려 없이 그냥 좀 뭐 이렇게 크게 논란 없이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급적. 자, 그리고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지금 이게 이제 수요일이고 이게 금요일인데 요거는 이제 추후에 정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뭐 혹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여기 이메일을 통해서 좀 사실 이 클래스 게시판에 아니 이 클래스 쪽지를 보내도 좋은데 이 클래스 쪽지보다는 제가 확인하기가 요 이메일이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이메일로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요 줌 이용해서 화상 미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면담을 필요한 사람들은
자, 책은 이 책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책을 쓰면 되는데 이 책이 아마도 시중에서는 안 파는 것 같아요. 학교 학교 서점에는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 서점이 온라인 배송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책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구매 대행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이 책을 쓰면 되고 자, 이 수업의 지금 목적은 회로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학기에 디지털 공학이라는 걸 배우면서 했던 거는 회로에 대한 설계였죠. 논리 회로 설계를 배웠던 건데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회로 해석이에요. 해석이라는 거는 뭐 조금 이따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입력이 있고 그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회로는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회로가 주어지고 이러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겠느냐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풀어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사실은 지난 학기보다는 조금 뭐 이렇게 디자인한 면에서는 좀 수월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회로라는 것을 해석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이 사실은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5장 전까지는 좀 할만해요. 그때는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에요. 근데 6장과 7장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미분과 적분이 나와요. 그래서 곧 6장, 7장 가서 조금 이제 수학적인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회로를 해석하는 그 아이디어가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컨셉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갔을 때 그 문제를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스킬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잘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회로 해석이라는 저 책이 공대 공통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책을 보면 그렇게 막 설명이 친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서가 있고 그 원서를 번역해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친절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이건 지금 여기 있는 이 책은 사라는 책은 아니에요. 사도 좋고 안 사도 좋은데 자, 내가 물리학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다. 뭐 고등학교 때 물리는 아예 안 배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자, 이 책을 좀 추천해요. 정말 쉽게 쓰여져 있어요. 자, 뭐 처음 만나는 회로이로라는 요 한샘에서 한빛 출판사에서 나온 요 책을 추천을 하고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있어요. 뭐 한 2권 정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빌려서 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물리를 좀 배우긴 했지만 지금 그 교재가 조금 불친절해서 좀 불편하다 하는 학생들은 지금 요 책을 쓰면 좋겠어요. 알렉산더 책인데 아마 개정판이 올해 나왔다 그래요. 개정판을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책의 번역본도 있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원서를 갖다 놓은 건데 이거에 대한 번역본도 있으니까 번역본을 사서 봐도 괜찮습니다. 사실 교재로서는 이 책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쓰여져 있고 내용도 되게 많고 문제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추후에 뭐 하드웨어 쪽이나 뭐 회로 관련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할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뭐 하나 구입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교재들이 워낙 비싸서 예, 뭐 적극적으로 꼭 사라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교재를 추천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학기에 이제 배울 거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고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게 7장 거의 마지막에 있는 회로의 그림이에요. 예제 중에 하나의 그림인데 이거를 풀 수 있으면 이번 학기 완벽하게 다 이제 이해하는 거가 됩니다. 지금은 뭐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죠. 근데 잘 따라오다 보면 뭐 이 정도는 뭐 문제 없이 다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서론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인트로를 얘기하는 단원이에요. 뭐 저항이 뭐고 전압이 뭐고 전류가 뭐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론에서 다룰 거고 자, 2장에서 이제 저항회로라는 걸 다뤄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저항에 대한 기호인데 저항이 있는 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이제 수동소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능동소자와 수동소자가 있는데
능동소자라는 거는 스스로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뭐 전류원이나 전화번 같은 경우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근데 수동소자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들을 얘기해요.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이 저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커패시터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두 번째에 이제 그 수동 소자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제 인덕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 저항, 커패시터 이 세 개가 대표적인 수동 소자이고, 이것들이 다 나와 있는 회로를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나오기 전에 일단 먼저 저항이 포함된 회로를 배울 거예요. 자, 저항이 포함된 회로를 해석하는 것을 배우고 나면 그 해석 방법을 그대로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있는 회로에 적용해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많은 이제 법칙들, 뭐 규칙들을 배울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사실 2장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하나 나와요. 아마 1학기 배우는 것 중에 뭐 중간고사 이전에는 당연하고 1학기를 통틀어서도 아마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2장에 나와요. 2.6에 보면 2.6에 보면 태분행 노튼 회로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2.5장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2.6에 나오는 내용이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충분히 하세요. 지금 이 과목 자체가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뭐 지난 학기에 논리회로도 뭐 처음엔 쉬웠다가 마지막 부분 가서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여기는 사실 2.6절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시작부터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자, 어려운 거 당연하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어려운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홍지수, 그러니까 16학번에 있는 홍지수 선배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대답해 줄 거예요. 물론 이제 나도 같이 대답을 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질문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3장에서 보면 이제 종속 전원과 OPM프라고 나오는데, 이 OPM프를 지금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OPM프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내년에 해요. 자, 내년에 이제 하드웨어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생체 계측 기기 설계 및 실습이라는 수업에서 OPM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아니면 더 깊게 배우고 싶으면 전자과나, 제가 컴전은 잘 모르겠는데 전자과는 확실히 개설을 하거든요. 그 전자회로라는 수업을 들으면은 이 OPM프와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장은 사실 종속 전원과 관련된 것만 배울 거고, 그래서 아마 3.1하고 3.2만 다루나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한 10분이면 끝날 그런 내용이고, 자, 이제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로 해석법이 나와요. 여기서 뭐, 그 키르호프 법칙이라는 게 대표적이고, 뭐 오메 법칙도 알아야 되고, 뭐 노드 해석법, 뭐 마디 해석법,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일단 회로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지식은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5장에서는 이제 커패시터와 인덕터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항 회로를 다루듯이 커패시터 회로와 인덕터 회로도 다루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르냐?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얘네들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화번과 전류원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스스로 이제 생산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소자인데, 얘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진 못해. 근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았을 때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저항하고는 조금 다르게 취급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5장에서 다룰 거예요. 자, 얘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적분의 개념과 미분의 개념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얘 때문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자, 지금 1차 회로라는 게 나오는데, 1차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항 외에 인덕터 혹은 저항 외에 커패시터가 포함된 회로를 1차 회로라고 그래요. 자, 1차 회로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1차라고 하는 의미는 1차 미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1차 회로예요. 자, 일단 여기 6장과 7장을 풀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도 이번 학기에 이제 남윤 교수님하고는 이제 선형대수를 배울 거고 공업수학을 다음 학기에 배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장과 6장 사이에,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를 풀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지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에 필요한 부분만. 근데 그게 다는 아니고 이제 더 깊게는 이제 다음 학기에 남준 교수님하고 공업수학에서 배우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회로라는 게 있는데, 자, 1차 회로라는 게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이 포함된 회로라고 한다면 2차 회로는 당연히 2차 미분 방정식이 포함된 회로겠죠. 자, 우리가 저항을 기호를 R로 써요. 그리고 인덕터를 L로 쓰고 그다음에 커패시터를 C로 쓰는데 여기는 R, L, C가 다 포함된 회로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2차 회로이긴 한데 지금 커패시터 2개가 나온 그런 회로이고, 자, 이런 경우도 이제 2차 방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2차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우고 나면 이제 1학기가 맞춰지게 돼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6번의 이제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험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실험 실습은 실시간 강의로 안 하고 녹화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번 학기 수업 진행하는데 이론 수업에도 좀 시간이 좀 쫓길 수 있어서 녹화 수업으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녹화 수업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제 그 보고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이거 나가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볼까 해요. 지난 학기에 이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좀 익숙하긴 할 텐데, 지난 학기에는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나 받았었고, 그러니까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다 받았었죠.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다 받았었는데, 그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방법이 게시판에 제가 답글로 달아주는 경우가 있었고, 녹화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여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이제 실시간을 요청하는 경우에. 근데 이번 학기는 어차피 이제 실시간 강의로 진행하니까 이 진행 자체,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 자체에 그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게시판에 올려주는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급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제가 게시판에 답글을 달 거고요. 그냥 좀 여유 있게 대답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그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 학기도 원칙은 그러니까 공개 질문만 허용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수업 참석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공유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좀 요청하고 싶은 게, 만약에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았으면 본인 스스로 그거를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을 요약을 해서 게시판에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번 학기에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규칙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수업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더 있을까요? 질문 있는 사람들은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면 돼요. 강의실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전기회로라는 것을 이제 다뤄볼 거예요. 전기회로를 다룰 거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이 이런 전기회로, Electric Circuit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전기회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과연 회로가 뭐냐? 자, 정말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래요. 전기 소자가, 자, 아까 이제 소자들이 여러 개 얘기했었죠. 여기에는 이제 능동 소자도 있었고 수동 소자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이게 회로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폐 루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자, 폐 루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류라는 것이 있어요. 뭐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아마 그 컨셉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전류가 뭔지 설명을 못 하더라도 적어도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흘러야 되죠. 자,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을 이 루프라고 그래요. 폐 루프라고 하는 것은 닫혀 있는 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길이 있으면, 자,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고 했을 때, 자, 출발했던 데에서 다시 여기까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거는 개방 루프예요. 자, 폐 루프라고 한다면 이게 닫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을 때 돌아서 다시 그 위치까지 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폐 루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렉트릭 서킷 혹은 이제 뭐 회로라고 한다는 것은, 자, 이러한 소자들이 연결되어 있되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혹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전기가 흐를 수 있게 길이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전기적인 현상을 이제 물에
그러니까 물의 그 어떤 성질에 굉장히 많이 빗대어서 얘기를 해요. 자, 물이라는 것이 흐르죠. 그렇죠? 성윤이, 네, 예, 물을 어떻게 흐르죠? 물이요? 예, 성윤이가 알고 있는 물에 대한 특징. 어, 그냥 강가를 따라 뭐라고요? 중력 때문에 밑으로 흐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죠? 자, 물의 네, 흐름과 같아요. 전기적인. 그러니까 물의 위치 에너지가 높이 있는 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중력의 그런 영향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높이 있는 게 더 많고 그러니까 낮게 있는 게 위치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에너지 흐름상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흐르는 게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전기적인 현상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때 그 흐르는 과정을 전류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 한문을 뭐 다들 좀 알 테니까 흐를 유자를 써서 그러니까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을 높이 올려주는 뭐가 있어야겠지. 자, 물을 어떻게 하면 높이 올려줄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는 못 올라갈 거예요. 신지연. 네. 예, 물을 어떻게 하면 높이 올릴 수 있을까? 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우리가 물난리 나면 홍수 나고 그러면 이제 뭐 지하 같은데 물이 고이잖아요. 그때 펌프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높이 올리기도 하지. 이거와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압원이에요. 전압원을 거치게 되면 전압 상승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 물이 뭐 여기 아래에 있던 물이 높아지게 되면 에너지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는 걸 이제 뭐 포텐셜 에너지라고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그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가 전압 상승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뭐 얼마만큼의 전압이 상승했느냐 말 그대로 진짜 에너지가 높아지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러면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과정은 전압 강화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상, 어, 상승이 있고 이제 강화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대부분이 이제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회로 해석과 회로 설계 중에 이제 회로 해석에 대해서 다뤄요. 자, 이번 학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입력이 들어가면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를 구해주면 돼요. 잘 구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잘 구하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잘 구하기 위한 이제 어떤 방법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처음에는 그냥 진짜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구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계산 실수 없이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계속해서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학기에 우리가 다루는 이제 회로 수업과 2학기에 다루는 회로 수업의 차이는 1학기는 직류 전원만 다뤄요. 2학기는 교류 전원을 다룰 겁니다. 자, 직류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원이나 전류원의 값이 일정한 걸 얘기해요.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상수 형태의 전압 혹은 전류를 공급하는 회로를 다루는 게 직류 전원이 포함된 회로예요. 가령 요즘 그 휴대폰 충전기 같은 경우에 5V를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근데 실제로 거기에 공급되는 전압은 교류 형태로 전압이 돼요. 교류 형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AC 뭐 어쩌고 써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DC라고 써 있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쓰는 이제 전원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벽에다가 콘센트 꼽아 쓰는 것들은 요 교류 전압의 형태로 들어와요. 자,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직류 전압의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자, 얘가 조금 더
쉬워요.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5V면 5V예요. 근데 얘는 뭐 사인에 뭐 오메가 t에 플러스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앰플리튜드도 붙고 이런 식으로 전압원, 전류원이 정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얘 이 뭐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한 미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학기 때는 사인, 코사인 그리고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한 미적분이 들어간 회로 해석을 할 거예요. 1학기 때는 상수항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1학기 때는 조금 수월하게, 수학이 어려워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 목표는 자, 이거예요. 자, 회로 해석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자, 또 중요한 게 실수 없이 쉽게 해석하기 위한 이 방법을 익힐 거예요. 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 방법이에요. 어차피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일은 거의 없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야겠지. 근데 나중에 정말 뭐 이렇게 어떤 산업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컴퓨터가 풀어줘요. 이거를 어떻게 다 일일이 내 손으로 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알아야 돼요. 그래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알아야 뭐 나중에 컴퓨터가 풀게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자, 뭐 어떤 지금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컨셉을 잡을 때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좀 그리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 용어가 어떤 뜻으로 쓰인 거고 어떻게 정의가 되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익숙하게 하는데 좀 집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론을 하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드가 조금 바뀌었고, 자, 처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적인 현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전기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 전하. 그리고 지금 여기 전기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전압, 그리고 전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하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전기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하가 있음으로써 전기적인 현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의 전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전하를 갖다가 우리가 electric charge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charge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가 있고 뭐 마이너스 차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플러스 전하는 플러스 전하끼리 서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죠. 그리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 플러스 차지에서 마이너스 차지 쪽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그러니까 전력선이 형성이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전기장이라는 게 있죠. 자, 전기력이 도달되는 범위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굳이 뭐 이 전기장만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장이라는 거를 말 그대로 필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전달되는 범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하를 여기 놨을 때 이 전하가 어떤 전기적인 현상을 갖다가 미치는 범위를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전기장 내에서 단위 전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게 뭐냐고 얘기했을 때 자, 이런 위치 에너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얘기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자, 높이 차이를 얘기해요. 자, 차이 자체가 전압인 거예요. 이 전압이라는 게 절대적인 값이 아니고 상대적인 값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상대적인 값이면 이 값을 표현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우리가 높이를 표현할 때 뭐 해발 뭐 100m, 뭐 해발 1km 얘기할 때 자, 그때 그 뭐지? 해수면의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얼마나 더 높이 있냐를 우리가 뭐 해발 뭐 100m, 해발 1km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도 기준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기준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역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 상대적인 기준으로 잡아서 해요. 자, 그런데 뭐 그래도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그 아까 이제 회로에서 잠깐 언급을 안 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기호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접지예요. 그라운드. 자, 우리가 그 지구는 굉장히 큰 도체로 봐요. 그리고 모든 전기적인 성분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커요. 지구는. 그래서 자, 접지를 했다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삼을 때 0볼트로 봐요. 그러면 자, 접지 기준으로 뭐 여기 위쪽이 뭐 5볼트다라고 하면은 자, 0볼트보다 5볼트가 5볼트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전압이 5볼트가 되는 거예요. 자, 기준을 얘기할 때 뭐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뭐 VAB라고 이제 표시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B라고 하는 것이 기준점이에요. B에서 봤을 때 A점에서의 전압이 5볼트인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자, 그래서 자, 전압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 뭐 여기 써 있는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돼요. 뭐 전기장을 표현하는 스칼라량. 뭐 이게 전기장 자체는 벡터인데 그 벡터를 우리가 스칼라량으로 바꿔서 표현한 게 전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 두 점 사이의 전기적인 높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정의를 위해서는 자, 두 지점 전압 차이를 제하해요. 두 지점 값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전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자, 물의 흐름과 같다라고 했어요. 물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물도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전압도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전압 강하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전류라는 게 있어요. 자, 전류라는 게 있는데 전류라는 거 하는 것은 도체 내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전류로 봐요. 그래서 전하의 흐름이에요, 말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전하가 흐르는 거를 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기적인 흐름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도체에서는 이제 전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류가 발생해요. 자, 여기 이제 전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는 얘를 전자로 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양성자로 보통 보지. 자, 그러면 이 전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원자를 보게 되면 가운데에 이제 중성자와 양성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이제 궤도를 이루면서 이제 전자가 존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최외곽 전자라는 게 있어요. 뭐 가전자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가전자들이 이제 에너지를 조금 받게 되면 그 가전자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럼 얘네들이 그다음부터는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를 얘기해요. 자, 이 원자 핵에 묶여져 있는 전자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전자가 돌아다님으로써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이너스 차지가 실제로 돌아다닌다는 거죠. 플러스 차지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플러스 차지는 묶여있는 형태인데 근데 과거의 사람들이 자, 플러스 차지가 움직인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전기적인 이론들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플러스 차지는 움직이지 않고 자유전자, 마이너스 차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마이너스로 바꾸자고 하니 너무 이제 일이 큰 거지. 그래서 자,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가 실제로 움직이진 않지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정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자의 흐름의 방향과 전류의 흐름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았다고 하면 얘는 지금 플러스 차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하나 더 하면 자, 전류의 이제 그 정의예요. 단위 시간 1초 동안 어떤 한 점을 통과하는 전하의 수로 측정해요. 자, 1초라는 단위 시간 동안 어떤 특정 면적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으로써 전류를 하고요. 그리고 자, 전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추가로 나오는 얘기가 자, 전류 I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해요. 자, 전류 I는 계산을 하게 되면 자, 델타 T 혹은 뭐 DT분의 DQ를 정의해요. 자, 단위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시간의 변화량을 분모해 놓고
전하의 변화량을 분자에 놓고 계산하면 이게 전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는데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1초당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쿨롱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자, 이와 같은 이만큼 많은 전자가 흘러가면 이거를 1쿨롱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두 개만 더 정리하면 자, 전류의 방향이 양전하의 흐름과 같고 이거는 자유전자의 흐름과는 반대다. 그리고 자, 전압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전압과 관련된 공식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전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단위 전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지금 델타 W라고 하면은 그 옮기는데 실제로 옮겨진 전하가 얼마나 있는가를 델타 Q로 정의하게 되면 자, dQ분의 dW가 전하 V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배터리 형태로 주어진 것들은 다 직류 형태의 전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DC 있죠? 자, 얘는 직류, 얘는 교류예요. 1학기 때는 우리 직류 전원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보면 자, 시간이 변해도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 뭐 전류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하게 흐르는 전압과 전류예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상수 형태예요. 자, 가령 뭐 여기가 전류인데 뭐 2A다라고 하면 자, 2A의 전류가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앞에 이제 매그니튜드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 최대 1, 그다음에 최하 마이너스 1 사이의 범위를 시간에 대해서 바뀌죠. 그 값이. 이거를 우리가 교류 형태라고 하는데 일단 사인 형태로 혹은 코사인 형태로 많이들 써요. 근데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학기 때 배울 때는 사인 코사인을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바꿔서 쓰도록 할 거예요. 자, 익스포넨셜 함수를 썼을 때는 이제 미분과 적분에서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익스포넨셜로 정의해서 하는 걸 배우게 될 거고, 자, 교류라는 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더 나오는데, 자, 저항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저항이라는 것은 여기 써 있듯이 말 그대로 전자가 흐르는 정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자, 약속 기호를 자, 이와 같이 약속할 겁니다. 앞으로 저항을 얘기할 때는 이와 같이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자, 약자는 R로 쓰게 됩니다. 저항이라는 게 이게 레지스턴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의 앞글자를 따서 저항을 표현할 때는 R로 써요. 자, 아까 이제 뭐 커피시터 같은 경우는 커피시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축전기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C로 쓰고 그리고 L로 쓰는 소자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거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만드는 방법이 이래요. 뭐 탄소에 뭐 불순물을 첨가해서 뭐 전도율을 갖도록 한 소자.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전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예요. 자, 전류가 잘 흐르려면 저항이 작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전도성과 저항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저항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에 차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운전하는 차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자, 어려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런 경우가 저항이 큰 경우예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저항이 전혀 없다. 차가 하나도 없이 그냥 쌩쌩 달릴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저항의 단위는 이제 옴이라는 걸 써요. 이와 같은 단위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옴 값이 클수록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전류의 흐름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겠죠. 자, 전압과는 비례하고 전류와는 반비례한다는 관계를 가져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게 옴의 법칙이에요. V는 IR이라고 하는 것이 옴의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외워야겠죠. 예.
자, 기본적인 요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은 이 식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대부분 풀게 될 거예요. 자, V는 IR인데 이거를 우리가 변형해 쓸 수 있어요. 자, 전류 I는 자, R분의 V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I분의 V로 쓸 수 있어요. 자, 이 변형된 형태도 같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에 있는 전압과는 비례하고 전류와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정리한 식을 우리가 ohm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써 있고 그리고 자, 전도도라는 게 있어요. 전도도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얼마나 전류를 손실 없이 많이 보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전도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저항은 방해하는 거니까 방해를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을수록 좋아야겠죠. 그래서 자, 저항의 역수로 정의를 해요. 저항의 역수를 정의를 하게 되고 자, 저항의 역수니까 이게 R분의 1의 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분의 I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항의 역수로 나타나지는데 자, 단위가 이래요. 지멘스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S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저항을 지금 역수를 취해서 전도도를 정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그러니까 저항의 단위가 ohm이라고 쓰고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컨덕턴스의 단위, 또 다른 단위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지멘스라고 해서 단위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ohm의 그 글자를 뒤집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뭐. 이게 ohm이라고 하는 게 OHM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얘도 아예 뒤집어 버리면 MHO가 돼요. 그래서 자, ohm 혹은 모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멘스로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컨덕턴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컨덕턴스의 약자는 이제 G로 이제 표현해서 쓰게 됩니다. 자, 이제 뭐 저항과 전도도와 관련된 예제예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예제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지금 이 회로를 딱 봤을 때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회로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좀 파악해야 돼요. 자, 이 회로는 지금 보면은 전화번이 하나 있죠. 자, 당연히 지금 직류 전화번이에요. 뭐 사인, 코사인, 뭐 익스포넨셜 형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상수값이 나왔으면 직류예요. 그리고 1학기 때는 무조건 직류예요, 거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7장 가면은 한 번 정도 나와요. 사인, 그러니까 그 사인과 익스포넨셜이 나오는 게. 자, 그리고 지금 저항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자, 1kΩ의 저항이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 저항 뭐 R이 그러니까 이걸 지금 R이라고 봐야겠죠? 자, 저항 R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화번의 값이 주어져 있고 저항의 값이 주어져 있고 구하라는 게 전류와 전압이래요. 자, ohm의 법칙을 써야겠죠? 뭐 지금은 당연히 ohm의 법칙밖에 배운 게 없죠. 그래서 ohm의 법칙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전압, 저항, 전류 간의 관계, ohm의 법칙 이렇게 생각났으면 좋겠고 자, 구하라는 게 전류예요. 전류는 우리가 아까 R분의 V로 쓸 수 있었어요. ohm의 법칙을 변형해 쓰게 되면 자, 저항 R이 지금 1kΩ이지. 1kΩ니까 1000ohm이에요. 자, 1000ohm이 쓰였고 자, 그러면 이제 전압이 얼마냐가 이제 필요한데 그러니까 전압이 얼마냐가 필요한데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 이 전화번의 역할이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전기적인 위상 차이, 그러니까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펌핑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2V 높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2V가 높아요. 자, 그럼 여기를 그냥 뭐 여기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래쪽을 0으로 봅시다. 그럼 위는 2V겠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요. 자, 2V로 시작했는데 돌아오니까 0V가 됐어. 그러면 그 사이에 2V가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갔을까? 뭐 이 도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적인 도선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2볼트를 가져갈 수 있는 소자는 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기 이 저항이 2볼트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2볼트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여기를 저항을 가로질러서 내려가면서 원래 2볼트였다가 여기서 0볼트가 됐고, 그래서 쭉 이 이후에는 0볼트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자, 여기 저항에서 2볼트가 소모가 됐으면 자, 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2볼트니까 분자에다가 2볼트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mA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돼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몇 가지 개념이 더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는 것과 에너지라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이라는 건 우리가 파워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에너지는 뭐 이렇게 단위를 이제 줄 단위를 써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물론 이제 평균 전력이라는 것과 이제 순시 전력, 그러니까 순간 전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력은 이제 순간 전력을 얘기해요. 어떤 특정한 시점 t에서의 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평균 전력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그때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자,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자, 특정 시간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단위를 와트로 써요. 자,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고 그거를 이제 시간으로 나눠준 단위를 우리가 와트로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돼요. 전력 P는, 자, 순간 전력 혹은 순시 전력 P는, 자, 델타 T분의 델타 W로 얘기를 하게 되고, 자, 지금 이제 델타 Q라고 하는 것을 분모 분자에 동시에 쓸 수 있죠. 쓰고 나면 우리가 앞에서 델타 Q분의 델타 W가 전압 V의 공식이었어요. 그리고 dT분의 dQ가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전류 I에 대한 거였죠. 자, 그래서 순시 전력 P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서 표현 가능합니다. 자, 정의는 이래요. 정의는 이런데, 자, 실제로 우리가 구할 때는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다고 하면 전압 곱하기 전류로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에너지라는 거는, 자, 지금 보면은, 자, 이 전력이라는 게, 자,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자, 일정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용량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시간에, 그러니까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다라는 거를 조금 더 우아하게 표현하면 이와 같이 이제 적분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t1부터 t2까지의 공급된 전력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P 대신에 여기 VI를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는 단위를 줄 단위를 써요. 에너지의 경우에 단위를 줄 단위를 쓴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이제 새로운 개념이 좀 많아요. 이거까지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자, 단자라는 게 있어요. 애매하지. 단자라고 한 단어가 도대체 뭔지. 근데 영어로 보면 좀 쉬워요. 터미널. 그러니까 끝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게 터미널이에요.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끝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고속버스 같은 거 생각하면 뭐 무슨 터미널 그러잖아요. 그 터미널에서 시작해서 터미널로 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끝 부분에 있는 것들을 단자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니까 뚫려 있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막혀 있는 걸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막혀 있는 동그라미는 보통 노드를 뜻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뚫려 있는 동그라미는 터미널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자라는 거는 외부의 회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해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뚫려 있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새로운 어떤 회로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전화번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여기다 뭐 전화번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전류원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항상 두 개의 쌍으로 존재해요.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가끔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자, 물이 흘러야 돼요. 그렇죠?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야 돼. 근데 한쪽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쪽으로 나와야겠죠. 자, 나오는 길이 있고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길이 항상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어떤 회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여기 뭐 소자들이 있다라고 칩시다. 네. 여기는 뭘까? 신지연. 네. 네. 전류가 흐를까? 흐른다면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 일단 흐를까요? 전류? 음,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 흐르면 안 물어봤겠지. 안 흘러요. 맞아요. 정답. 안 흘러요. 자, 굉장히,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이런 문제를 내가 낼 거예요. 낼 건데, 분명히 잊어버릴 거야, 대부분. 자, 기억 잘 해둬요. 들어가는 길이 있고 나오는 길이 있어야지 돼요.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만 존재하면 전류는 안 흘러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그냥 가운데 끊어진 두 개의 회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헷갈리라고 이렇게 연결해 놨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알겠죠? 자, 나중에 분명히 저 문제 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드라는 게 있어요. 노드라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요네들, 이것들이 다 노드예요. 자, 회로 소자들 간의 연결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노드는 여기 이 소자와 이 소자 간의 연결점이죠. 그리고 자, 얘와 얘의 연결점이 여기 있어요. 이것도 역시 노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드 해석법이라는 걸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노드가 어디에 설정할 수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봅시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회로랑 같은 회로예요. 자, 노드에서 이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 위쪽에 이렇게 길게 뭐가 이렇게 선이 있죠. 근데 이 안에 소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도선만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노드로 합칠 수 있어요. 그렇게 간략화해서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자, 뭐 노드 A가 있고 노드 B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다 상관없이 그 안에 도선에 소자가 없으면 그냥 한 점으로 뭉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B보다는 A가 훨씬 편해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회로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좀 여기 왼쪽에 있는 A에 해당하는 회로로 좀 바꿔서 그린 후에 푸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왼쪽 회로로 푸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지금 보면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그러니까 뭐 얘네 둘은 우리가 따로 생각합시다. 지금 얘네들 병렬 연결이에요. 자, 노드를 놓고 우리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정의를 해요. 자,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노드가 있어요. 자, A라는 노드에서 B라는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면 직렬 연결이에요. 자, 지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이쪽 노드에서 이쪽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 말고는 없죠.
자, 그러면 이 소자와 이 소자는 길이 하나인데 놓여 있기 때문에 직렬 연결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서로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어야 돼요. 한 쌍의 마주보는 노드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면 직렬 연결이에요. 그걸 연결하는 길이 2개 이상이면 병렬 연결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이것만 놓고 봅시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이 하나, 둘, 3개 있죠. 그러면 그 길에 놓여 있는 소자들은 서로 간에 병렬 연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여기에 뭐 C, D, E라는 소자가 있었을 때 C와 D와 E는 서로 병렬로 연결된 소자예요. 자, 직병렬을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노드와 연결시켜서 구분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루프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까 패루프라고 얘기했었죠. 닫혀 있는 회로의 길을 룹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자, 메쉬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노드 어널리시스라는 게 그 4장에 나오고 메쉬 어널리시스라는 게 또 4장에 나올 거예요. 메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루프예요. 이제 루프에 있는 특수한 한 형태를 얘기하게 되는데, 자, 하나의 루프가 다른 루프를 포함하지 않는 닫힌 회로를 우리가 메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룹과 메쉬가 뭐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이번 학기에 다루는 것들은 뭐 루프와 메쉬를 구분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냥 메쉬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고 노드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는데 노드는 점이고 메쉬는 룹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얘기했었죠. 직렬 연결이라는 것과 이제 병렬 연결이라는 거. 자,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고 둘 사이를 오가는 방법이 하나인 경우 직렬 연결. 그리고 영어로는 자, 뭐 시리즈라고 쓰게 되고 이제 병렬은 이제 패러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금 설명했던 거를 참고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의 길 위에 여러 개의 소자들이 놓여 있는 것뿐이에요. 자, 병렬 연결 같은 경우, 자, 여기 얘가 있네요. 자, 전화번이 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자, 터미널 여기 각각의 터미널이라고 봅시다. 단자라고 보게 되면 여기 A라는 단자에서 B라는 단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하나이고 거기에 R1, R2, R3라고 하는 저항이 놓여 있으니까 이거는 저항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예요. 전화번도 당연히 직렬이겠죠. 그렇죠? 네. 전화번과 저항 자체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 자,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이래요. 지금 마주본 한 쌍의 노드가 있고 둘 사이로 오가는 방법이 여럿인 경우 그리고 2개 이상의 소자가 평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병렬인 거 알겠죠? 자, 얘를 하나로 봤을 때 지금 이것과 그러니까 이것과 얘네들도 서로 병렬 연결인 거예요. 자, 우리가 2장에서 이제 뭘 다룰 거냐면 합성 저항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직렬로 연결된 저항을 하나로 줄이는 방법, 병렬로 연결된 저항을 하나로 줄이는 방법, 그리고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거를 하나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때 이게 직렬인지 병렬인지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이제 실제 이제 회로에 포함된 거예요. 지금 전류원이 있고 여기 이제 이쪽으로 전류가 공급되고 이쪽으로 빠져나온다고 했을 때 자, R1, R2, R3가 자, 하나의 노드를 공유하고 서로 지금 여러 개, 3개의 길로 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R1, R2, R3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개방회로와 단락회로라는 게 있어요. 개방회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영어로는 이제 오픈 서킷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방 회로니까 오픈 서킷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락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숏 서킷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몰라 뭐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실험 같은 거 하다가 뭐 쇼트 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가 단락이에요. 대부분의 화재의 원인이에요. 단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화재의 원인이에요. 자,
원인은 이래요. 자, 회로에서 두 점 간의 전기 저항이 0에 가까운 도체로 접속된 경우에요. 전기 전선이 피복이 벗겨지는 경우에 그 경우에 그러니까 도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은 절연체예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고 만약에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른다거나 그렇게 되면 전기적으로 저항이 0인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흘러요. 자, 우리가 아까 오hm 법칙을 배웠죠. V는 IR이라고 되게 되는데 그러면 자, 전류 I는 R분의 V로 쓸 수 있어요. 자, 뭐 전압 자체는 이제 뭐 무한대보다 작은 어떤 특정한 전압이 들어가겠지. 근데 저항이 0이에요. 그러면 자, 전류가 무한대로 흘러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열이 많이 발생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방 회로라고 하는 것은 회로 소자를 연결하는 도선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져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를 개방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 회로에서 물리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항이 무한대인 걸 가운데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개방의 효과예요. 공기 자체는 전기를 흐르지 못하는 부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끊어 놓는 것도 말 그대로 개방 회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이제 전류가 더 흐르지 못하는 그리고 저항이 무한대의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뭐가 있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있다라고 그냥 얘기합시다. 그냥 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아예 끊어버리면 이게 개방 회로가 되는 거예요. 저항 무한대. 자, 우리가 나중에 그러니까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없애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얘기가 돼요. 특히 2.6절에서 태블행 노턴이라는 거를 이제 다루게 될 때 이제 소스 킬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없애는 거예요. 없앨 때 어떻게 없애냐면 전압원의 역할은 전위차를 유지해 주는 게 전압원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락시켜줘요. 전류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끊어줘요.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해주는 것처럼. 자, 그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전류원을 없애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개방회로를 만들어주면 돼요. 전압원을 없애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단락회로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단락회로라고 하는 것은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를 다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상적인 도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상적인 도선은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소자에는 이제 대표적인 소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커패시터, 인덕터, 저항이에요. 자, 그리고 그 소자는 크게 나누면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로 나눠요. 자, 수동 소자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는 소자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소모하는 자, 에너지를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저장된 에너지를 바깥으로 공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항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얘는 진짜 쓰기만 해요, 순수하게. 근데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해요. 저장했다가 그 저장된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내보내는데 자, 저장된 에너지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DC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직류 전원 같은 경우에 자, 이와 같이 일정하게 전류나 전압이 바깥으로 내보내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커패시터와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저장되었던 에너지를 바깥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해요. 시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2차 회로나 1차 회로를 다룰 때 뭐 미분과 적분 그리고 뭐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한 거를 좀 다루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인덕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스터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뭐 물론 이제 두 개가 동작하는 건 달라요. 그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능동 소자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소자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능동 소자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류원과 전압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자, 커패시터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저항 말고 이제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있어요. 커패시터는 자, 아마 뭐 커패시터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 못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 콘덴서, 뭐 축전기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커패시터를 얘기하는 게 다 컨덴서, 축전기 뭐 이것들이 다 커패시터를 뜻하는 거고, 자, 커패시터는 전하를 자, 저장하는 소자를 뜻해요. 자, 전하를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데 저장하는 게 전하예요. 전하를 저장해요. 그리고 자, 보면은 자, 이와 같은 이제 평평한 이제 플레이트가 있다고 합시다. 이 플레이트의 한쪽에 강제로 플러스 차지를 그러니까 여기다 놔요.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차지를 놔요. 그러면 이 안에 자, 플러스 차지는 플러스 차지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했죠. 플러스 차지는 플러스 차지끼리 서로 밀어내는데 마이너스 차지는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자, 플러스 차지 쪽으로 지금 마이너스 차지가 모이게 되고 마이너스 차지 쪽으로 플러스 차지가 모이게 되는데 이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있는 한은 이 안에 이 전하들이 도망가지 않고 모여 있겠죠. 자, 이것이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저장하는데 전하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로서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 전하를 우리가 Q라고 했을 때, 자, 커패시턴스 상수 곱하기 V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C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커패시턴스 상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단위는 그러니까 페럿이에요. F로 쓰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이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중간이 끊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표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자, 중간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다이엘렉트릭한 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끊어져 있지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전압을 변화를 시키면 전류가 흘러요. 자, 전압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면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전류가 흘러요. 자,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전압이 변화하지 않으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우리가 1학기 때는 직류 전원을 다룬다 그랬죠. 직류 전원은 시간에 대해서, 직류 전압원은 시간에 대해서 전압값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자, 직류 전원을 연결했을 때 이 값이 얼마일까? 변성현. 네. 직류 전원을 연결하면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 네, 흐를 수 있습니다. 아니, 못 흐르지. 네. 자, 시간에 대한 미분이에요. 지금 보면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이에요. 상수에 대한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은 0이죠. 자, 이게 중요해요. 뭐냐 하면 1학기 때는 커패시터가 나오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6장과 7장에서 1차 회로와 2차 회로를 다룰 때는 이제 커패시터가 나오면 좀 계산이 복잡해지지. 근데 자, 직류 정상 상태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직류 전원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값이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경우를 얘기해요. 이해돼요? 직류 정상 상태라는 거. 자, 그 경우에는 자, 요 dV라고 하는 것이 0이죠. 그렇죠? 변화량이 없는 거잖아. 만약에 2V면은 2V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0이에요. 자, 직류 전원이 연결된 회로에 커패시터가 존재하면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그냥 개방 회로예요. 뭐 회로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자, 여기 뭐 5V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 이 회로는 동작하지 않아요. 직류 정상 상태에서. 왜냐하면 여기가 끊어져 있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단 에너지는 모이고 있겠죠. 충전은 되고 있어요. 이 컵페이스터가 충전되고 있는데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알겠죠? 자, 뭐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인덕터. 아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 책에 있는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뭐 VAB라고 하는, 자, AB라고 했을 때 여기 B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B에서 바라봤을 때 A의 전압원이에요. 전압 값이에요. 자, 지금 여기 노드가 B죠. 그러면 얘도 같은 B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같은 노드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소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에 소자가 아무것도 없으면 같은 노드를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A가 되겠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가 항상 기준이 돼요. 그리고 플러스예요. 그러면 기준이 B에서 바라봤을 때 A예요. A의 전압을 우리가 VAB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을 때, 자, 지금 위쪽에 이제 플러스 차지가 모이고 아래쪽에 마이너스 차지가 모이면서 이제 그 뭐 에너지가 축적된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커피스턴스 상수, 아까 우리가 저항은 R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는 C로 표현해요. 자, C로 표현하고 지금 이와 같은 소자로, 그러니까 그 약속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뭐 하나를 드물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둘 다 그냥 편편하게 표현해도 커피시터로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인덕터 같은 경우는 커피시터와 이제 유사해요. 유사하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소자로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수동 소자이면서 에너지 저장 소자로 동작한다는 건데, 근데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얘는 전기를 저장해요. 근데 얘는 여기 보면 자기를 저장해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저장해요. 자, 우리가 이러한 거를 아마 언제 봤을까? 초등학교? 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탐구생활 같은 거 하나요? 방학 숙제할 때? 솔레노이드라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솔레노이드라는 게 어떤 이제 뭐 이런 구리선 같은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해 봤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유도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자석이 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이제 뭐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부르게 되는데, 자, 지금 이 코일은 어쨌든 자석이 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주면. 그래서 자, 자기장에 전하를 저장하는 소자인데 여기는 자기장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위에는 전기장, 커피스턴 전기장에 저장하는 거고 인덕터는 자기장 안에 전하를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자속 밀도를 얘기했을 때, 자, L 곱하기 I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L이라고 하는 것이 인덕턴스 상수예요. 자, 커피시터를 나타내는 커피시턴스 상수가 있다고 하면 인덕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인덕턴스 상수가 있어요. 자, 인덕터는 우리가 그러니까 헨리라고 읽어요. 헨리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아까 여기는 페럿이었죠. 자, 저항은 옴이었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압 V는 L 곱하기 DT분의 DI로 정의가 돼요. 자, 인덕터도 마찬가지로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다루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인덕터는 커피스톤은 아까 우리가 개방을 시켰죠. 그렇죠? 직류 정상 상태에서 인덕터는 단락시키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L이라고 하는 것이 인덕터 상수, 인덕턴스 상수. 자, 여기 있는 이게 인덕터를 나타내는 약속 기호예요.